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의 IB에서는 9월, 10월, 12월 각각의 25bp씩 금리를 3번 내릴 것이다. 이런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남은 하반기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속에서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국내 옵션 만기일이고요. 내일은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섹터별 변동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들려온 종목별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하나씩 점검하면서 정리해 가시죠. 최근에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부양하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막판에 탄력도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어제 양호하게 발표됐던 CPI의 효과가 이틀째 이어진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제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9월에 94%대까지 치솟았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CME 페드워치 툴의 인하 확률은 100%로 변경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 25bp 인하 확률이 96%, 50bp 비컷 가능성까지 4%대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부추긴 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도 한몫을 했는데 연준의 9월 비컷 가능성을 좀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보다 150에서 175bp 정도는 낮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이에 따라서 7bp 이상 하락하면서 4.235%대까지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연준 안에서 여전히 매파 입장을 견지하는 인물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간밤에는 애틀란타 연은 총재인 보스틱 총재가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안의 매파 그리고 비둘기파 인사들의 강경한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AI주들을 중심으로 약간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그것을 촉발했던 것은 어제 발표됐던 코어 위브의 실적 그리고 그 실망감으로 인한 주가 폭락이었습니다. 무려 20% 넘는 폭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 당연히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어지는 상황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간 기업이 바로 코어 위브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 지출 규모가 아주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압박받는다라는 대목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전반적인 AI 시장, AI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의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장 초반까지 급등하고 있던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던 계기이고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코어 위브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화 논란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6%의 하락 흐름을 가져갔고 그 밖에 다른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이죠. 델이라든지 아리스타 네트워크 등의 종목들도 2% 안팎의 하락, 오늘은 전력망 기업들 역시도 이쪽에 보시면 빨간 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클로라든지 더 작은 SMR 기업들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빅테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초록불을 켠 두 종목이 바로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 두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경우에는 이런 AI 수익화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좀 자유롭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해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코어위브가 위축이 되면서 AWS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 들려왔던 소식이 이 당일 식료품 배송 서비스 지역, 지금은 한 1000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2300곳까지 확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다른 식료품 관련주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라든지 또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이 배송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메이플 베어 등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점도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AMD의 주가가 5%대 상승하면서 아웃퍼폼을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AI 칩 산업 다극화에 대한 기대감이 받아가진 역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는 비싼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AMD의 칩도 더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등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조금 더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애플의 주가를 자극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헤드라인입니다.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애플의 신제품 출시 로드맵이 그 기사 안에 쭉 담겨 있었습니다. 워낙 길어서 그 내용, 핵심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두 번째 줄부터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봄부터 현재 린우드 그리고 글렌우드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리가 개편이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 전해졌던 대로 그래서 알고 있는 바대로 엔스로픽이라든지 클로드 등의 외부 모델이 활용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개편된 시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또 중요할 텐데 내년 중반의 경우에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내년 혹은 내후년쯤에는 홈 보안 카메라 그리고 이번 공개된 이 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 가장 중요한 제품은 바로 이 마지막에 써 있는 테이블탑 로봇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로봇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로봇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 정도 크기의 바디가 있고 그 양옆에 로봇 이 팔이 달려 있고요. 이 고개는 사람의 머리처럼 회전을 하고 또 이 집안, 가정 공간 안에서 사용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워준다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챗 GPT를 쓰고 있는데 그 챗 GPT가 이 로봇의 형태로 탄생하는 듯한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가 국내 증시에서 과연 애플 밸류체인 주들을 자극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을 들여다보자면 일단 모멘투스 우주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나사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72%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발표 직후에는 예상 부합에 그쳤다 이런 실망감 때문이었을 는지 몰라도 이 주가가 2%가량 급락을 했었는데 현재 어닝콜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가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긍정적인 포인트는 AI 수요로 인해서 네트워킹 장비 매출이 크게 올랐고 그 덕분에 2026년도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BNP 파리바, HSBC 등에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자 2%대의 상승 흐름. 그 밖에는 주택 건설주들을 필두로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의 상승세 역시도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빛이 났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이 투자한 종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오늘 IPO를 통해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장중한 때 120%를 급등하는 순간도 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84% 가까운 상승권을 지켜내면서 68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 보아하니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탈중앙화,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토콜과 중앙 집중형 보안 체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익숙하실 만한 이 코인 매체죠. 코인 데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꽤 큰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블랙록과 ARK 등 대형 기관들 역시도 분리시에 대한 주식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조금 더 받는 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움직임들이 또 있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5%대나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4년 전 최고치 근접에 거의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톰 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향후 10에서 15년간 가장 큰 매크로 투자 기회는 이더리움이다. 연말까지 굉장히 불리시합니다. 15,000불 가격 도달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의 약덜르 기조에 따른 해지 자산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얼마 전에 퇴직연금에 가상자산 투자를 포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여러 가지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관심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장 레버비였고요. 국내 전략 세워보시죠. 네, 국내 증시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전개될까 주요 뉴스들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장의 분위기 살펴주셨고요. 어제 국내 증시 한 번 더 복귀하며 본격적인 내용들 시작해 보시죠. 양지수 모두 다 어제 올라섰습니다. 그 전날은 양봉 옆에 음봉으로 일본은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는데 우리 장은 상승분을 반납해서 참 애석했었는데요. 어제는 일본 장도 좋았고 한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CPI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죠.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강했던 이유가 되겠죠. 거기다 국내 내부적으로도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당 측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으로 유지하는 쪽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가 있었죠. 전체적인 시장이나 섹터별 영향은 일단은 제한되는 흐름이었으나 어떻게 추가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반영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 방산, 코로나 쪽 종목들 상승세를 기록했죠. 방산은 유럽권에서 방산주가 좋았다라는 점을 어제 짚기도 했었고 유럽에서 이제 억지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을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떼어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게 된다면 유럽권에 여러 가지 불편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의 트렌드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몇 종목으로 관심을 이끌었고요. 코로나 쪽 종목들이 강했어요. 진만쌤이 이번 주였죠.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일단 시장의 해지성 차원으로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몇몇 종목들의 시세가 꽤나 좋았습니다. 어제도 신풍제약, 소마젠, 진매트릭스, 셀리드 등의 종목이 비교적 시장 대비 선전하기도 했네요. 좋지 않았던 쪽에서는 화장품이 여전히 하락을 이어갔고요. 건설 섹터도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펄어비스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죠. 붉은 사막의 출시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양치기 소년 펄어비스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어제 24%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네요. 한동안 게임주들의 실적 이후 분위기들이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펄어비스가 찬물을 확 끼얹었던 어제입니다. 섹터로 볼까요? 좋았던 쪽 반도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상향을 하루 시간차를 두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반영을 하며 올라섰습니다. 어제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상대 강도가 더 좋았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등의 종목들이 상승이었고요. 리노공업도 어제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놓고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었죠. 장중의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네요. 3%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에 어젠 사실 시장의 가장
새로운 뉴스로서 좀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전이었죠. 미국이 중국산 OLED를 퇴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슈 속에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이 강했습니다. 핌스도 강했고 힘스도 강했어요. 핌스 상한가, 프로이천 상한가, SKM 26%, 덕산 네오룩스 24%, LG 디스플레이 22%. 이 부분을 잠시 후에 다시 짚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죠. CPI 안도랠리와 금리 인하 모멘텀 그리고 따박따박 나오고 있었던 호실적. 여기에 어제는 제약바이오 중심에서 더 강했던 건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펩트론이 코스닥 시가총액 3위로 에코프로 등을 제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참 도드라졌었죠. 일라이릴리와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 능력 대비 10배 정도 캐파 증설을 한 점에서 시장은 자신감을 좀 피력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어제는 전방위적으로 좀 함께 웃고 가는 분위기가 나타났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어떤 이슈부터 좀 봐야 될까요? 어제 새로운 뉴스로 등장했던 디스플레이 쪽 지켜봐야겠죠. 우주의 기운이 삼성으로 몰리고 있는 걸까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무죄 이슈가 나고 나서부터 지금 테슬라, 애플,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단까지도 긍정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은 다들 정리하셨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에 승소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2023년도 10월이었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OE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요. BOE의 이 결과가 7월 25일경에 발표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예비 판결입니다만 그 부분이 이슈가 된 겁니다. BOE가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기대치로 몰렸던 거고요. 물론 최종 판결은 11월이긴 합니다만 중국 업체의 기술 탈취 인정 페널티 쪽으로 방향은 확정돼 갈 것이다 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추 11월에 최종 판결이 남겨져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제는 디스플레이 OLED 단의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이 BOE를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싼 가격의 제품들을 공급하면서 단가 인하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경쟁 강도가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시사하는 또 다른 것은 미국 내에 중국 업체들의 기술 탈취 심사가 훨씬 더 판결 부분에서도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디스플레이 쪽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 빈집이었었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을 보였죠. 비록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소한 것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BOE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의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이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LG 디스플레이가 22%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그리고 올해도 한번 이 관련한 뉴스 이제 추적을 해서 전달이 드리긴 했었는데 당시에도 SKM이라는 종목이 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장 26%의 급등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차트 흐름에 장대 양봉을 세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강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프로이천 등의 종목들도 같이 올랐네요. 자, BOE를 배제하는 쪽으로 BOE의 공급이 막히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라는 스토리를 짜봐야겠죠. BOE 공급하는 OLED 패널에 대해서 OLED 패널만입니다. OLED 패널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게 된다면 BOE의 고객사들, 애플,
델, HP 등등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 혹은 세트 업체들인 거죠. 그리고 이 BO의 OLED를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이들은 당장 BOE를 모조리 다 끊어낼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는 흐름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K증권에서는 고사양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이슈로 인해서 Q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P의 증가는 모르겠으나 Q의 증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각각 나눠서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이쪽에서 반응 많이 보였죠. 덕산네오룩스, 또 기판의 BH, 파인엠텍, 캠트로닉스,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로 본다면 이제 증착 장비 쪽의 선익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도 같이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이 앞단에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종목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부장으로 봤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밸류 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소재나 부품, 패널단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던 겁니다. 한 번 더 체크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반도체와 IT 소부장이 참 호재가 만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외에서 반도체 증설 혹은 투자를 더 단행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의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한마디로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엣지 디바이스라는 것은 AI를 탑재시킨 최종의 스마트폰 혹은 최종의 노트북, 뭐 더 나아가서는 최종의 자동차 등이 되겠죠. 마지막에 AI를 탑재시킨 디바이스를 얘기합니다. 애플, 곧 아이폰 새로운 신작이 나올 것이고 내년은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와 맞춤형 반도체, LG 시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IT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 외로 조금 더 나가면 전장 로봇, 엣지 디바이스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IT, 소재 부품 장비단의 분위기가 꽤 좋았던 것이고요. 어제장에는 리노공업이 실적을 내놨는데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초였죠. 김태성 본부장님, IT 반도체에서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 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건 리노공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때마침 저희와 함께 전략을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AS 해보죠. 자, JP모건에서 리노공업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6만 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애플과 TSMC의 태스크 소켓 소요가 강했고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장기 AI 트렌드 속에서 엣지 디바이스의 확장은 성장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네요. 전일 종가 47,000원대였는데 일단 목표가 6만 원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반도체 진영 분위기가 그리 좋았던 건 아니었어서 이 좋은 분위기를 살짝 숨 고르고 갈지 아니면 이어받아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IT와 반도체 쪽 들여다봤고요. 실적 시즌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막바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요즘입니다. 어제 토탈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항만 물류산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회사 자체가 그리 큰 것은 아니어서 절대적 수차가 큰 건 아닌데요. 발동 걸린 영업 레버리지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1년치 수주를 한 분기에 따박따박 받아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 최고 OPM을 기록했고요. 전 세계에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 관련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라는 평가입니다. 어제 토탈소프트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네요. 그 외에 시간 외에서 나름 호실적을 내놓은 업체들 KC텍,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등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나
애프터마켓에서 엄청 의미 있고 드라마틱한 시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밸류 체인으로서 이미 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라서 주가 상황에서는 어떤 관심을 이어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JYP 동절이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 어제 장 출발하자마자였죠. JYP가 갑자기 밑으로 내리꽂으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죠. 장중 어디에서 들려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선가 실적이 예상보다 별로일 거야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일단 JYP엔터는 9%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국 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컨센을 상회했고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YOY 기준으로 125%, 영업이익도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컨센을 상회했고 작년 대비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한 것은 스트레이키즈의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 효과도 있었고요.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며 광고 효과, 광고 매출도 꽤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MD 매출, 이번 엔터사들의 실적에 가장 도드라진 키워드는 MD일 겁니다. 사상 최대 MD 매출을 여기에서도 달성을 했고요. 음원 측면에서는 트와이스, 있지 등의 아티스트들의 신보가 있었다라는 것도 실적에 영향을 줬네요. 이제 하반기에 주요 아티스트 활동 계획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스트레이키즈의 음반과 공연, 그리고 트와이스의 북미 유럽 월드 투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JYP가 어리둥절 조금 장중에 급락이 억울하게 느껴져서 반등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영업이익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는 어디선가 들려온 얘기는 700억 정도를 봤었다라고 하니 그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될지는 시장의 평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영문의 소리에 이렇게까지 장중 변동이 나온다라는 게 참 애석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JYP가 오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상승의 소리를 내었는가? KB증권에서 나온 퀀트 보고서인데 나름 지금 시장의 현황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평가해보면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의 급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의 상승폭은 이 급락폭만큼에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에는 무디고 악재에는 더 민감하다라는 것에서 그놈의 세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거죠. 악재를 크게 반영하는 기회만 생기면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지금은 좀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세론 심리가 장기 지속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좋은 실적이 났는데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을 일단 체크해 두자라는 측면의 이 퀀트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의 보고에 따르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종목인데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을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시프터 고점 대비 41%, 실리콘트, 로킷 헬스케어, 한국콜마, 대웅제약, 클래시스, 산일전기, S&T에너지, SK하이닉스, JVM, HD현대중공업, APR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네요. 일단 이들 종목을 체크해 두고 여기서 반등의 재기의 타임을 노리는 건 무엇인지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밤사이 미국도 순환매였죠. 미국에 대한 정리는 짧게 해보죠. 옵션 만기 전에 섹터별 순환이 돌았습니다.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그 기조에 깔려 있었던 것은 바로 금리 인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중소형주가 상대 강도가 더 좋죠. 트럼프는 연준을 100bp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장의 인사를 좀 앞당겨서 할 것 같은
얘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어제도 정리해드렸죠. 미국장에서 제약, 건설, 자동차, 코인 쪽이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제약에서는 중심에 어제 국내처럼 비만 당뇨가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IB의 목표가 상향 보고서, 일라이 릴리 CEO가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소식, 에브비의 생산시설 투자 등의 헬스케어 진영에 긍정의 소식이 많이 들려왔고요. 자, AI 쪽은 오늘은 웃지 못했어요. 코어위브 AI 종목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I 수익화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AI 수요는 굳건한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AI 인프라 구축에 이 비용 부담이 생기고 그것은 부채와 마진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빌미 삼아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TSMC, 델 등의 하락이 있었고요. 원전과 전력 쪽의 종목들까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의 루빈 출시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사익 기대감, AMD는 강하게 올라서기도 했죠. AMD를 제외하고는 AI 인프라 진영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은 나오겠지만 결국은 돈 있는 자들은 이 AI 인프라 투자에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인식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 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소화는 필요하겠습니다. 자, 요약한다면 유가와 금리는 내렸고요.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승에 반도체는 동참하지 못했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GM, 포드 등의 자동차 쪽의 흐름이 좋았다. 이 정도로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문득 모처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골드만삭스가 공격적으로 얘기를 꺼내 들었네요. 9월, 10월, 12월 세 번 25bp씩 금리를 낮출 것이야 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어제 보여드린 내용 가상자산 추가됐고요. 이 중에서 미국 내에서 바이오나 자동차 쪽 분위기 좋았죠.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가상자산도 관심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 얘기 국내에서도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쪽 지금 매력적인가라고 봤을 때는 시세적 측면에서 그리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럴 때 또 한 번씩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한국투자증권에서 4월에는 중립이었으나 7월 말에 이제 매수 의견을 냈고 한 번 더 비중 확대 보고서를 오늘 아침 업데이트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어찌됐건 15%로 다 결정이 났으니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 분리할 것 같다라고 여겨졌으나 경쟁사들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가 15%보다 더 높은 관세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수요가 견고하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 보조금이 없어질 위기이다 보니 하이브리드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형 하이브리드단으로 파이프라인을 바꿔가고 있는 현대차 등이 유리하다라는 시각이죠. 유리한 점유율 경쟁 측면의 키포인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연기관과 달리 하이브리드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토요타, 혼다, 현대차, 기아라는 거죠. 물론 압도적으로 하이브리드 쪽은 토요타가 잡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도 이쪽에 충분히 들어가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형급 하이브리드로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어서요. 목표가 27만 원, 기아 13만 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차, 기아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으나 일단은 이러한 비중 확대 보고서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분위기 측면으로 짚어봤고요. 다만 현대차 노조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매년 이 시기쯤 찾아오는 하나의 불확실성인데요. 잘 점검하시면서 현대차, 기아 일단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왔던 뉴스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자,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죠.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는 제약 바이오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실적은 따박따박 잘 나왔고
모멘텀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돈 버는 바이오텍 중심으로 또 비만 당뇨 치료제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한 2주간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이슈 등에 힘입어서요. 그런데 오늘 장은 일단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 미국의 반도체 종목이 하락한 점에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숨고르기 현상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 루빈 출시가 연기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AI 수요는 여전히 굳건하고 HBM 수요 증가에 대한 증권사 혹은 월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와 OLED 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심권역에 들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어제 시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결되는지 보시죠. 새로운 뉴스이기도 하고 빈집인 수급 상황 그리고 애플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미국이 중국 때리기 과정에서 결국에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등의 바이오도 있을 거고요. 며칠 전 미나앵커 잡아주셨던 해저 케이블단도 있을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됐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속보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광 패널, 하나큐셀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AI란 키워드,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짚고요. 조선은 몇 번이고 쉬었다 다시 일어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앞뒀기도 하고요. 미국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이 해군을 키우는 과정에 한국이 꼭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한화엔진의 반기보고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었네요. 일단 조선은 언제든 일어설 수 있는 키워드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슈 측면에서는 정부가 경제전략 남북경협을 포함해서 단독 뉴스긴 한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장 막판 그리고 시간 외에서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하고요. 미국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무려 81%나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어제 저희 시간에 이제 미국 장 마감 이후 시간외에서 디즈니와 협업한다라는 이슈에 급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본장에서까지 시세 분출을 보여줬습니다. 웹툰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자, 주춤했던 바이오 남은 8월 어떨까? 어제에 대한 브리핑을 다시 한번 열어보는데요. 7월은 좋았다가 7말 8초 좀 부진했는데 8월은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 그 환경은 금리 인하겠죠. 이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치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등의 종목들이 강하기도 했죠. 그런데 알테오젠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눈을 의심했죠. 지금 가격 대비해서 이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라서요. 현 주가가 과열돼 있다. 2024년도 초 이후 450%나 상승했고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 과도하다. 너무 단일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특허 만료 리스크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노이즈가 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반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키트루다 SC 전환율을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 보고서 내용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로열티, 오류로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UBS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쏟아지고 있어서요. 이게 노이즈가 될지 아니면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이 되어서 이 파동이 퍼져나가 알테오젠의 추가 상승을 자극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이슈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가속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한번 오늘 알테오젠의 시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비만과의 전쟁 얘기 살펴드렸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방송을 했었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최근에는 여기저기 업체들이 나 이거 치료제 생산 안 할래 라며 포기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업체들끼리 성능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작년부터 치열한 상황이죠. 그것이 경구형이던 혹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이던가요. 그런데 최근에 일라이릴리 이슈로 인해서 경구형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월 1회 주사제 쪽으로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본계약 기대감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형보다는 어제장에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이 표를 넣은 이유는 장기 지속형에서 여기 G2G 바이오가 있죠. 비상장으로 밸류체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정상 체크해 보시죠. 바로 오늘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해서 시세 어떻게 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14일이죠. 무엇보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옵션 만기일이라 어느 정도 변동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 얼마 전이었죠. 이번 주 초에 미나앵커가 이것에 대해서 로봇주 자세하게 살펴주셨던 바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공장에 투입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측면에서는 오늘 중요한 건 삼양식품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제약 바이오단의 종목들이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가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휴장이지만 중요한 일정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 자리하고 있고요. 8월의 이벤트들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지켜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A씨가 내일 쉬는데 한잔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B씨가 나 다이어트 중이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A씨는 저 팻말을 가리키면서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처방전 필요 없이 뱃살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후끈해지고 있고 접근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일라이릴리빨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항상 게임에는 역전이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순간이다. 그런데 전일 시장을 보면 그것을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물론 지난밤에는 약간의 반등하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하락했었고 전일장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은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우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점이 주가를 끌어내렸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지만 오포글립톤의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일라이릴리의 주가 회복은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미래는 어떻게 점쳐지고 있는지 한국에는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을 알면 100번 위태롭지 않다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만약에 지금 아예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면 경쟁자를 좀 파악해 보면서 그 안에서 수혜가 거론되는 종목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서학개미 장바구니를 살펴봤더니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일라이릴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에 있었습니다. 물론 6월과 8월 사이에는 알테오젠이 매수 1위를 기록했지만 전일장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펩트론을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펩트론이 6월부터 8월까지 12일 기준으로는 순위권에 없었지만 전일장을 기준으로 보면 순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했다는 건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런 펩트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일라이릴리와 펩트론을 비교를 해본다면 일라이릴리는 이제 GLP-1 계열 약물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물 효과를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장기 지속형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펩트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과거 위고비 기억하시죠?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이제 GLP-1 계열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직접적으로 유통하는 유통사가 부각되면서 블루엠텍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이러한 현상을 파악해 보면 앞으로 이제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의 주가 흐름을 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식 허가 일정이라든지 상륙 일정을 앞두고서 시장에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GLP-1 계열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라이선스 계약 발표 시에 주가의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이제 블루엠텍 같은 유통사 중심의 급등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라일리가 확정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유통을 하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이슈 플로우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유통사와 관련해서 관련 기업 후보로는 한미약품, 블루엠텍, 종근당, 녹십자 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네 가지 기업은 GLP-1 관련해서 네트워크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해 보일지 그 부분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일라일리 하면 지금 펩트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조용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도 일라일리와의 연관성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라일리와 예전에 자가면역 질환 약물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어쨌든 예전에 뭔가 협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과거 이력이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또 GLP-1 계열과 관련해서 이 후보물질 기술 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일라일리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기업들 쪽으로 이러한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미약품도 하나의 후보군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간접 수혜가 예상된다는 관점에서 한미약품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유통사가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될 텐데 앞으로 일라일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거론이 될지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펩트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펩트론은 이제 장기 지속형 스마트 대포를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일 정규장에서도 14%대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2%대의 강세를 기록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이거를 연속으로 동반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펩트론이 왜 자꾸 이렇게 일라일리와 엮여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펩트론이 밀고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의 이 입자 속에 GLP-1 계열 펩타이드를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일라일리의 이러한 GLP-1 약물을 지금 펩트론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스피어 입자에다가 넣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면서 효과는 앞으로 조금 더 잘 지속이 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 짝꿍처럼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그 효과는 주사 투여 횟수를 낮출 수 있음과 동시에 부작용도 낮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특이사항을 살펴본다면 일라일리를 포함해서 펩트론은 빅파마 14곳과 함께 2024년부터 14개월 동안 기술성 평가 계약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계약이 확정이 되거나 확장이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일라일리와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민용 앵커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규모 임상 진행 가능 순양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생산 능력을 확장 중에 있고 이는 결국에 자신감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라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수급이 이쪽 펩트론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기업을 비교하는 이유는 일단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만큼 전일장에서 막상막하로 주가가 함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 월 1회 투여 가능성에 점쳐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펩트론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일라이릴리와 직접적인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고 계약 확장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일라이릴리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면 펩트론이 함께 딸려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는 차원에서 시장의 주목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인펜디지랩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범위 자체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겠고 다수 다품목 회사 테스트를 함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문어발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어느 쪽을 골라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일단 일라일리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 보니 펩트론이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웅제약까지 살펴볼 텐데요. 대웅제약은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이러한 호재를 들고 왔는데요. 패치형 비만약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을 이뤄낸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흡수율은 주사제의 80%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대웅 테라퓨틱스의 약물 전달 플랫폼 클로팜의 첫 인체 적용 데이터로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경구제 대비 약 160배 넘기는 효과를 나타냈고 주 1회 투여 가능이라는 점에서도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파트너사의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공동 개발 등 이러한 상업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주가는 대웅제약을 그렇게까지 막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 기대감을 걸어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가격 밸류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시장이 또 반응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좀 리스크가 큰 베팅이 되겠죠. 경쟁사로는 D&D 파마텍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함께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기 지속형 기술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일라이릴리 마운자로 효과를 본격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은 과연 어느 쪽일지 그 찐수혜주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방안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이자 오늘을 대비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분들과 차분하게 시장의 면면들 들여다보시죠.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미국장 분위기 계속 좋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어요. 다만 오늘은 AI가 좀 쉬었고요. 네. 제약 바이오단이 관심을 받았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잡는 코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동안 이 두 섹터, 그러니까 기술주의 반도체 IT와 제약바이오 헬스 섹터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달랐던 게 미증시였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가는 반대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저가라든지 조정을 면치 못했던 맞아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급의 이동 현상이 나타난 거지 테크주들의 랠리가 이제 끝나고 다른 쪽으로 수급의 순환매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뭘로 이제 명분을 들 수 있냐면 AMD의 상승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SK하이닉스도 힘들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전체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는데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도 애플이 있고 AMD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준 간밤의 증시였기 때문에 저도 현재 S&P 500의 어떤 PER 22배가 넘어간다라는 그 부담 뉴스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상황 속에 부담스러운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단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추후에 다시 상승 랠리가 나올 때 더 쫓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슬아슬하긴 하겠다만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주들에 대한 욕심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를 한 번 더 높여보는 그런 전략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랠리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고 AI 그와 연결되는 종목군은 그대로 보되 제약 바이오 쪽이 소외돼 있었다 고개를 드는 이 환경에서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생겨난 거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또 불리울 수밖에 없는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단일 시장의 수급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매 전략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 어떤 유입 양을 좀 보시고 또 이제 수급을 계속 보태줄 수 있는 섹터를 보고 저는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 바이오에서는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이 어제 관심의 중심에 있었으나 네. 알테오젠 리가캠도 올랐고요. 알테오젠 UBS에서 목표가를 후려쳤습니다. 27만 원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게 뭐 로열티 전환율에 대한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괜히 심리를 훼손시킬까 걱정은 되네요. 보기 싫어서 안 봤습니다, 솔직하게. 알테오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미 금액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과도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알테오젠임은 저는 명확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그럼 너는 도대체 제약바이오를 볼 때 어디를 보느냐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메시치료제 쪽을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메시치료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표 제품이 없다라는 게 지금 임상, 2상, 3상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기회의 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올릭스라는 기업을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올릭스가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황반변성 치료제도 있고 또 하나가 탈모 치료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메시 치료제까지도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또 높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법한 명분을 찾고 계시다면 저는 올릭스를 한번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만 당뇨 쪽에서 올릭스 제약바이오의 내 종목으로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예뻐지는 쪽이랑도 관심이 많네요, 올릭스가. 같이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정호 팀장님, 시장에 대한 시각도 궁금하고요. 제약바이오와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시장은 약간의 실적의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는 실적에 초점을 뒀던 것보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큰 폭으로 빠진 실적이 잘 안 나왔지만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니었지만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 업쪽에서 대표적으로 APR이 실적 발표 이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다는 게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럼 더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전체적인 섹터의 예상치나 기대치가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모습세가 너무 급격하게 빠져주지 않았나. 뭐 대표적으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은 고점에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나오면서 더 급격하게 빠지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 내가 만약에 실적 발표 전에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본다면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제장에서 JYP 관련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빠져줬던 모세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풀이장 때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는 나왔지만 그런 모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실적 발표
발표 나온 종목들만 들어가자. 차라리 안 나와도 실적이 잘 안 나와도 차라리 보고 들어갔을 때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적 발표 나온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실적 발표 나온 것 중에 좀 억울했다. 이거 담아보자 하는 게 있을까요? 억울했던 거는 저는 펄어비스가 제일 억울했지 않았나라고 진짜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 정말 안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어떤 분들하면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네. 4분기 때는 나오겠지. 계속적으로 늦춰왔던 그런 기대감까지도 무너지는 모습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 발표 조금 너무했다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또 전력기기 관련해서 일진전기인데 상반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때 돈독하게 상승 랠리가 나와줬던 부분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들고 계신 분들은 실적 발표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월 27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주요 일정으로 저희 캘린더에 딱 체크해 놓고 같이 전략들 챙겨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반도체 섹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거의 IT 부품단이 마치 그냥 꽃놀이패를 쥔 듯이 애플 이슈 나오고 테슬라 이슈 나오고 삼성 이슈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들을 자극하는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의 새로운 디바이스 모멘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품, IT 소부장 이쪽에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번 주 초였죠. 리노공업 콕 집어주고 가셨는데 리노공업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 대비 주가는 어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다들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마음 졸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JYP엔터 실적 나오기 전부터 계속 빠지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것도 실적 안 나오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출회가 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 현재도 돈을 못 본다면 미국이 힘들 때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나올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돈을 잘 벌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리노공업이 정말 좋은 실적을 냈고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ISC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보여준 그런 2분기 실적이었기에 저는 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애플이 애플인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AI와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쪽 사업이 한참일 땐 애플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어요. 근데 애플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잘 훈련시키면 그 훈련된 걸 우리 디바이스에 탑재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결국 이제 마지막 단에 히어로처럼 등장해서 최근 거의 일주일 동안 애플이 거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 전략 자체가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디바이스에 대한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도체에 대한 종류도 많아지는 거고 그 반도체를 각각 또 테스트할 소켓들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그리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쟁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의 경쟁사를 해외에서 찾아보면 마땅히 없어요. 국내에서 찾아보더라도 마땅히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현재의 장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전략 일단 리노공업에 대한 AS 해주신 거고요. 그 반도체 소부장 전략을 조금 더 압축해 주시면. 리노공업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풍목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리노공업과 같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이야기가 살짝만 나오더라도 지금은 확 무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리노공업과 좀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관세 이야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의 첫 번째 선택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플레이를 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늘 밑에
제일 1열에 VIP석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좋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에 어떤 부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 저는 보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추후에 정말 안 좋아지더라도 가장 먼저 또 챙길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 이게 마치 애플도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고 엔비디아도 안 꺾이고 AMD도 가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근데 막상 또 시장의 플레이가 되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수급의 쏠림이 요일별로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수급이 쏠리는 것들 중에 앞서 이야기한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삼성전자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에 저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지분이 들어간 게 YC, SNS텍, 솔브레인, KC텍, 동지세미케,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네. 있어요. 어제 KC텍 신청 나왔고요. 어떤 거? 그래서 제가 벌써 종목을 그 질문이 나올까봐 골라왔는데 일단 두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SNS텍과 KC텍을 한번 보자. 근데 원익 IPS는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최근 한 일주일에서 2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원익 IPS가 아무래도 그 밸류체인에서는 대장주로 보이긴 하지만 SNS텍과 KC텍이 보여준 숫자 대비해서 원익 IPS는 조금은 더 증명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서요. 기대감보다도 정말로 장비주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좀 보여줘야 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이정호 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어느 종목을 압축해서 가시는지 그리고 네.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장비가 제일 많이 먼저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비가 올라주고 그다음에 소재단,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올라줬는데 어제장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ISC가 올라주면서 이제는 부품주까지도 올라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발표가 나온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ISC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품주 중에서 조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거는 심텍입니다. 심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도 2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던 모습세가 나왔고 제일 기대되는 거는 3분기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매출이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지금 GPU나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기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장비짠이 약간 부담되는 분들은 약간의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모습세가 뭐냐면은 요즘 시장이 원익 IPS가 딱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종목이 올라가면 그쪽으로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어제장에서 또 ISC가 조금 더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와줬다. 그게 약간 꺼림직스러운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나. 리노공업이나 심텍이나 다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ISC 쪽으로 더욱더 갈릴 가능성은 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ISC가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는 심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들은요. 오늘 이제 IT 쪽에서 궁금해하시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OLED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막 여러 스토리가 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새 뉴스가 나왔고요. 이게 수급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던 디스플레이와 OLED에 이렇게 확 쏠리면서 정말 작은 물방울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어제였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단의 시세가 연속될 거라 보시는지 김태수 본부장님.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이 들 어머, 정도로 어머 하면서 봤어요. 네,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이 안에서도 이제 뉴스에 이제 집중을 해서 보면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또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OE의 매출 빈도가 좀 높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또 어제 급락이 있었긴 했죠. 주가의 조정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그동안 중국 제품에 밀려서 길을 피지 못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최종적인 결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11월 달로 알려져 있고 뭐 우리나라 보도를 통해서는 의견이 바뀌진 않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 뉴스에 매몰돼서 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소재 쪽 두 기업에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와 덕산이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은 저는 이 뉴스를 알고 제가 소개드렸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없더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본업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 소재 쪽은 여전히 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소재가 지금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처가 지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량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장비주들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저기 지금 폴더블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AI가 가속화되면 가장 또 크게 커져나갈 컨텐츠가 어디냐라고 하면 또 게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게임 우리가 그냥 즐기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한때 잠깐 유행이었지만 VR, XR 이러한 기기들이 이제는 글라스, 안경 형태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두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두 기업이 지금 밸류체인에서 거의 1등주, 2등주 격으로 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두 기업 위주로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BOE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악재로 해석되며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 합의하면서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악재로 보지 말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한번 체크는 해보시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혹은 OLED 밸류체인 내에서 앞단에 있는 소재로 압축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태성 본부장님은 4월, 7월 계속해서 이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얘기는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정호 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종목 픽을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궁금해요. 요즘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테마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장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어제 장에서 많이 올라줬던 모습세가 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제일 큰 모습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지금 BOE의 어떻게 보면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20% 정도가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50%, LG 디스플레이가 30% 정도인데 그 물량이 어떻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쪽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때까지 너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원익 IPS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했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각각 받은 모습세가 LG 디스플레이도 기업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바텍과 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덕산 네오룩스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요즘에 약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까지도 이겨준다고 봤을 때는 시장의 대장 노릇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통된 디스플레이 장비군 같은 경우에 AP 시스템과 피로틱스를 조금 더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피로틱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까지도 엮여 있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디스플레이 상승 파동에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려도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OLED 쪽에 장비 종목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덕산 네오룩스와 함께 야스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야스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야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7,900원의 손절 라인,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야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하게 보시는 종목 어떤 쪽? 일단 인선 ENT라고 하는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출근하면서 참 비가 많이 온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준이 제약바이오니 이미 포트에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것들을 만약 논외로 본다고 하고 테마적으로 좀 짧게 트레이딩 할 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인선 ENT가 또 태풍 오기 전에 움직였던 또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라면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2023년쯤에 또 폐배터리 관련 산업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효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어떤 트렌드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4,9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갖고 나왔는데
굉장히 짧게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간다 생각하면 일단은 정리하자라는 전략인 거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목표가도 높게 잡아드리지는 않았고요. 박스 상단이 6,000원을 한번 바라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시장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아닐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빠르게 대응을 접자라는 얘기를 전제하에 두고 인선 ENT 일단 관심으로 체크해 주신 거고요. 이정호 팀장님, 저희 AS 할 게 있어요. 산일전기 121%, 일진전기 3%대 이제 상승률 말씀 주시고 나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전력기기 쪽에서 중소형주들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불안감 때문에 먼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진전기는 양호한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소형단에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배전용 변압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우려 섞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력기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건 자체적인 실적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렇게 상승 탄력을 받았던 모습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AI 산업에 관련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더욱더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전력기기는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이 말씀 주셨던 종목들 AS에 저희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써봤고요.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반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